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은 홍달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열하일기 일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같이 보는 책으로는 10쪽에 이제 그림과 함께 일부 설명이 있죠. 1780년 6월 24일부터 7월 9일까지 압록강에서 요양까지 15일 동안. 참고로 이때 날짜는 음력 날짜입니다. 그래서 계절로는 여름이고요. 여름인데 장마가 좀 있는 때라고 보면 됩니다. 부분 좀 읽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12쪽 보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드디어 압록강을 건넜다. 내용을 보면 이제 압록강까지 왔는데 지금은 우리는 이제 압록강을 볼 수는 없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 가면 이제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북한 땅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압록강 건너편에서 조선 땅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압록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저도 압록강을 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압록강이 좀 물살이 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두만강은 봤습니다. 두만강은 물길이 그렇게 거세진 않았는데 압록강은 좀 세다는 이야기가 있고 실제로 요 글을 보면 또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불어서 날짜를 계속 미루고 그러는 이제 배경이 보이죠. 13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흘 남짓 객관에서 묵고 보니 지루한 생각이 북받쳐 올라 금방이라도 훨훨 날고만 싶었다. 그러니까 열흘이나 지금 기다린 겁니다. 강물에 막혀 잔뜩 마음이 설레던 차에 막상 떠날 시각이 닥치고 보니 이제 와서 강을 건너고 싶지 않다 해도 어쩔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오늘 드디어 강을 건너는 거죠. 아침을 먹고 혼자 말을 타고 나섰다. 내가 탄 말은 자줏빛인데 이마는 희고 다리는 날씬하고 굽은 높고 머리는 갸름하고 허리는 짤막하고 두 귀는 뾰족한 품이 한다름에 말리라도 뛸성 싶다. 마부창대는 앞에 서고 장보기는 뒤에 붙었다. 안장 양쪽에 달린 주머니에는 벼루, 거울, 붓 두 자루에 먹 하나, 공책 네 권, 이정록 하나뿐이다. 행장이 이렇듯 가뜩하니 국경의 세관 검사가 아무리 엄하다 해도 걱정 없었다. 어, 박지원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지원이 데리고 있는 하인이죠. 여기 보면 마부창대가 있고 그리고 장복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 창대와 장복이가 나름의 개그 캐릭터인데요. 왜냐하면 둘이 좀 어리숙하기도 하고 약간 사고도 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읽는 책이든 이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진 않은데 좀 보면 재밌기도 합니다. 박지원은 짐이 단출해요. 주머니에는 벼루, 붓, 그러니까 문방사우라고 하죠. 그러니까 글을 쓸 수 있는 도구 그리고 글을 쓸 공책들만 가지고 가고요. 여기서 보면 세관검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관검사는 여러분이 만약 해외여행을 해봤다면 지금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짐이 혹시라도 갖고 나가면 안 되는 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검사하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런 걸 검사했네요. 쭉 넘어와서 검사하는 걸 한번 볼까요? 14쪽 밑에서 두 번째 단락 한번부터 보겠습니다. 부사가 나오기를 기다려 천천히 맨 뒤를 따라 구룡정에 이르렀다. 여기가 배 떠나는 곳이다. 의주 부윤과 서장관이 일찍 나와 사람과 말을 검사하고 있다. 사람마다 본적, 이름, 사는 곳, 나이, 수염과 흉터가 있는지 없는지, 키가 얼마인지 적고 말의 털빛까지 적는다. 여러분들도 해외 출국할 때 보면 이제 신분증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나가는 사람이 맞는지 이런 검사하는 거죠. 깃대를 세 개 세워 문턱을 삼고
거기서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금수품을 뒤진다. 금수품으로 중요한 것은 황금, 진주, 인삼, 단비가죽, 허가받지 않은 은들이고 자질구레한 것이 수십 가지도 더 된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되고요. 뭐 우리나라 유물 같은 것도 가지고 나가면 안 되죠. 하인들은 옷을 벗기고 바지춤까지 끌렀으며 비장이나 역관들은 행장만 풀어본다. 이불 보퉁이며 옷 보따리들이 강가에 흐트러지고 가죽 상자, 종이 상자들은 풀숲에 나뒹구는데 서로 흘깃흘깃 쳐다보면서 수습하느라 아주 야단법석이다. 이렇게 검사하지 않으면 불법을 막을 도리가 없고 법대로 하자니 꼴이 말이 아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것도 거칠애일 뿐 의주 상인들이 먼저 몰래 강을 건너는 것은 막지 못했다. 요즘에는 그런 거 보일 수 없는데요. 옛날에는 출국할 때, 입국할 때 진검사를 진짜 엄청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캐리어 같은 거 다 열어보고 거기 안에 있는 짐 다 꺼내서 보여주는 일도 있었어요. 그것과 비슷한 거죠. 옷 벗어서 짐 있는 거 다 끌어가지고 속에 있는 뭐가 있는지 다 펼쳐보는 겁니다. 금수품이 첫 번째 기대에서 걸리면 곤장을 친다. 두 번째 기대에서 걸리면 귀양을 보내고 세 번째 기대에서 걸리면 목을 베니 법이 매우 엄하다. 자, 이렇게 어, 잘 통과를 하고 생각해 보면 박지원은 통과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책만 있으니까 그냥 쓱 통과를 했겠죠. 자, 이렇게 강을 건너서 드디어 중국 땅에 닿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이야 국경을 건너면 바로 도시지만 이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넘어와서 18쪽 딱 건넜는데 그냥 허허벌판인 겁니다. 맨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볼까요? 나는 높은 둔덕에 홀로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았다. 산수가 맑으니 아득히 열린 벌판이 하늘가를 맞물었다. 늘어선 나무숲 사이로는 은은히 마을이 보이는 듯하다. 개소리 닭소리가 금세라도 들려올 것만 같고 땅은 갈아 놓은 듯 기름지다. 대동강 서쪽에서 압록강 동쪽까지 이만한 데를 볼 수 없을 만치 큼직한 고을이라도 자리 잡을 만한 곳이다. 하지만 두 나라 다 이곳을 오래 버려둔 탓에 아주 빈터가 되고 말았다. 어떤 사람은 이곳이 일찍이 고구려가 도읍했던 국내성 터라고도 한다. 명나라와 청나라가 갈리는 난리통에 이곳에 살던 백성들이 많이 떠나고 죽었다고 한다. 그 뒤로 100년이 넘도록 이 땅은 빈터가 되어 높은 산 맑은 물이 쓸쓸할 뿐이로구나. 숙소가 없으니 한 대짬을 자야 했다. 이리저리 둘러보니 역관들은 세 사람이나 다섯 사람이 장막 하나씩 차지하고 역졸과 마부와 하인들은 무더기 무더기 냇물을 등지고 나무를 엉거매어 자리를 잡았다. 밥 짓는 연기가 서로 잇닿고 사람들 떠드는 소리며 말 울음소리가 아주 버젓해서 마을을 이룬 것 같았다. 의주 장사꾼 한때가 따로 자리를 잡고 냇가에서 닭 수십 마리를 씻고 있다. 한편에서는 그물로 고기를 잡는다. 국을 끓인다. 나무를 삶는다 야단이다. 밥알이 번지르르 기름져 그네들 살림이 가장 푸더분했다. 이윽고 부사와 서장관이 차례로 도착했다. 이미 저물어 화돛불을 30곳이나 피웠다. 아름드리 큰 나무들을 베어 날이 새도록 불을 밝혔다. 군례가 나팔을 한 번씩 불 때마다 300명 남짓한 일행이 한꺼번에 와 고함을 쳤다. 경호라고 범이 못 오도록 소리 지르는 일인데 밤새도록 이렇게 했다. 지금이야 이제 여행을 가면 숙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이제 넘어가니 허허벌판이고 숙소도 없고 그러니까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야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제 뭐 소투 걸고 밥도 길어 먹고 낚시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뒤에 보면 네 비도 맞고 그러니까 사신단 일행이지만 가는 꼴이 굉장히 고생입니다. 쭉 넘어와서요.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을 스스로 읽어보고요. 굉장히 유명한 부분을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박지원이 쓴 글은 대목 굉장히 유명한 대목들이 있는데요. 일부에서 가장 유명한 대목은 47쪽. 박지원이 이제 중국 즉 요동 땅에 이르러서 아주 넓은 들판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경험했는지 모르겠는데 지평선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역 곳곳에 산이 있어가지고 어디나 산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재밌는 지형을 갖고 있는 나라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팍 트였다는 느낌이 없죠. 근데 박지원이 지금 압록강을 건너 요동 땅에 닿아 확 트인 들판을 봅니다. 47쪽을 좀 보죠. 중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산기슭에 가려 아직도 백탑은 보이지 않는다. 말을 채찍질하여 겨우 산기슭을 벗어나자 눈앞이 아찔해지며 헛것이 보일 만치 광경이 어마어마했다. 나는 오늘에야 비로소 알았다. 사람이란 본디 어디고 의일제할 데 없이 하늘을 머리에 이고 땅을 밟아 떠돌아다니게 마련임을. 말을 멈추고 사방을 휘둘러 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이마에 대고 말했다. 한바탕 울만한 자리로구나. 정진사가 말했다. 천지간에 이렇듯 넓은 시야가 펼쳐지는데 새삼스레 울 생각을 하다니요.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확 트인 이제 공간을 보고 뭔가 이게 장관인 거죠. 그 장관을 보고 박지원은 한바탕 울만한 자리라고 말을 합니다. 좀 말이 웃기긴 하죠. 멋있는 걸 그렇게 봤는데 왜 박지원은 울 생각을 할까? 그래서 정진사라는 자도 묻죠. 이렇게 확 트인 곳에 왜 울 생각을 합니까? 라고 하니 박지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렇겠네. 하지만 아니거든. 옛날부터 영웅은 잘 울고 미인은 눈물이 많다지만 고작 두어 줄기 소리 없는 눈물이 옷깃을 적실 뿐이지. 쇠나 돌에서 나온 듯하고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찰 만한 울음소리란 여태 들어보질 못했거든. 사람들은 칠정 가운데 슬픔만이 울음을 자아내는 줄만 안다네. 칠정 7가지가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르고 있지. 한껏 기쁘면 울 수 있고, 한껏 골이 나면 울 수 있고, 한껏 즐거우면 울 수 있고, 한껏 사랑하며 울 수 있고, 한껏 미우며 울 수 있고, 한껏 욕심이 사무치며 울 수 있으니 맺힌 감정을 한번 활짝 푸는 데는 소리쳐 우는 것만큼 빠른 방법이 없네. 옛날 사람들은 이제 사람의 마음이 뭐 이런 감정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기쁨, 뭐 즐거움, 슬픔 이런. 근데 이제 박지원은 말합니다. 사람이 슬픔만 있어서 우는 게 아니라 기쁨도 울음이 나올 수 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기쁘면 뭔가 눈물이 흐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즐거우면 울음이 나올 때가 있답니다. 즉 지금 박지원이 말하는 울만하다는 것은 이곳에 오니 슬프다라는 감정이 아니라 너무 감정이 벅차서 너무 커다란 감정이 스스로에게 밀려오기에 그것이 울음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건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어서 보죠. 울음이란 천둥 소리에 비길 수도 있는 것일세. 북받쳐 나오는 감정은 언제나 술리껏 드러나는 것이지. 웃음만 하더라도 그런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라네. 사람들이 이런 지극한 감정을 겪어보지 못하니 괜히 까다롭게 칠정으로 나누어 슬픔에다 울음을 짝지운 것이지. 그러니 사람이 죽어 초상이 나면 억지로라도 아이고 하고 부르짖는 것이야. 참된 칠정에서 우러나는 소리는 천지 사이에 참고 눌리고 쌓이고 맺혀서 함부로 드러나지 않는다네. 박지원은 평생 조선에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어쩌다 보니 그가
정말 낯선 곳에 왔습니다. 넓고 넓은 요동 벌판을 보면서 그는 이곳이 울만한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천둥이 치듯 정말로 낯선 곳에 와서 벅차오르는 감정을 울음이라는 말로 그 표현으로 옮기고 있어요. 자, 앞으로 박지원이 어떤 곳을 더 여행할지 그리고 어떤 곳을 더 볼지 그것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도 한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리고 정말 눈에 담아도 다 보이지 않는 어떤 멋있는 광경을 보았을 때 그 감정을 떠올리면서 혹은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 한바탕 울만한 곳이다라는 박지원의 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 저는 나누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책 속에서 읽은 내용들, 감상들은 카톡창을 통해서 한번 공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어땠는지를 나눠주면 또 다음에 이야기를 나눌 때 또 재미있는 소재로 한번 삼아보고요. 내일은 2부를 읽으면 됩니다. 2부는 청나라가 일어난 심양을 지나라는 제목이네요.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5일 동안 심리하에서 소옥산까지 모두 327리. 자, 내일은 심양이라고 하는 도시로 갑니다. 오늘은 압록강을 건너 요동에 이르렀고요. 내일은 심양으로 떠나죠. 그럼 여러분, 내일 만납시다.